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강의 7주차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7주차는 역시 3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교재 6장인 조력 에너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다루었던 다른 그 5장보다는 내용이 좀 작아서 2강으로 만들까도 생각했는데 그러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3강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각 강의마다 슬라이드가 한 10장 미만이니까 이번에는 좀 머리 쓰는 쪽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 나오는 조력 에너지는 7절, 8절을 경계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조력댐을 구축해서 하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조류에 의한 그 전력 생산 방식을 나눠 가지고 조류에 의한 걸 맨 끝에 3챕터로 나눠서 여기는 3강에서 다루도록 하고 요 앞쪽이 1강과 2강에서 다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조력을 가지고 한 역사는 굉장히 짧게 끝나는데요. 뭐 옛날부터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수력을 할 적에 했던 그런 유사한 일들을 바닷물의 흐름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하면 그 역사적으로는 비슷한 시기에 다 사용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기존 설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손꼽을 정도인데 나중에 뭐 맨 나중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조력 발전은 굉장히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활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요, 1961년에 건설을 시작해서 67년에 완공된 프랑스 랑스의 강 하구에 있는 조력 발전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데요. 나중에 랑스 여기에 어디가 뭔지 하는 거하고 전체 용량 같은 걸 다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 제일 오래됐고 조력 발전의 운영 경험을 지금 30년 이상 축적해 왔기 때문에 이게 조력 발전에서 아주 교과서적인 설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비가 240메가와트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현존하는 가장 큰 설비이고요. 시화호가 이거보다 조금 더 커지면 완공 당시에 지금 뭐 거기에 터빈 설치했다고 몇 달 전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제 뉴스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250메가가 조금 넘으니까 그래서 세계 최대의 조력 발전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밖에 몇 군데가 있는데요. 캐나다의 노바스코시아. 캐나다는 이제 그 주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노바스코시아 지역에 있는 애나폴리스, 미국 지형에 보면 이 애나폴리스라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뭐 미네아폴리스, 인디애나폴리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폴리스가 도시라는 뜻이니까요. 캐나다에는 애나폴리스가 18메가와트. 이건 이제 좀 단위가 작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한 기만 딱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중에 터빈의 종류에서 보시겠지만 민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1984년에 구축되었다. 이 정도만 해두죠. 또 많이 이제 인용되는 게 러시아의 키슬라야 지역에 있는 조력 발전 400kW밖에 안 되죠. 역사는 역시 랑스랑 마찬가지로 꽤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굉장히 개수로는 많이 갖고 있는데 장시아 지역에 500kW급 플러스 뭐 몇 가지가 더 있고요. 중국이 여러 군데 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얘기도 좀 해야 되겠고요.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력 발전만 이제 이만큼입니다. 거기서 시화호가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거고요. 이 책에도 가롤림만 얘기는 이제 나옵니다. 또 지금 인천만에 굉장히 큰 게 계획 중에 있고요. 해서 우리나라도 새만금 포함해서 상당히 조력 발전에는 그 나중에 이제 교과서에 이름이 나올 정도로 다른 데서 우리나라 이름이 나오는 일은 별로 없었는데 이 6장에서는 우리나라 그 경기 지역의 서해에 인접해 있는 곳에 조력 발전 설비 뭐 이런 식으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영국 사람이라서 이 책을 쭉 가다 보면 이 세번강 하구의
있는 영국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8.6기가와트짜리 설비. 이거는 계획만 1920년도부터 사실은 이 전부터도 있었는데 그 공식적으로 제안서가 나온 게 1920년부터 돼서 뭐 몇 해마다 한 번씩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영국의 조력발전 설비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고요.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 챕터를 쓴 사람이 여기에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고 추진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계획만 있으니까 그냥 미술가가 그린 그런 전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조력 발전을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하고 정의상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왜 조수간만의 차가 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이론을 이해를 하셔야지 주기도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고 왜 살이 조금 이런 것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입니다. 물의 운동에너지 내지 위치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수력, 조력, 파력, 조류 다 비슷하죠. 수력은 이미 전 챕터에서 자세히 배웠으니까 더 부연 설명은 필요 없으실 거고요. 수력은 기후로 인하여 유발된다. 태양이 바닷물에서 해수면에서 증발을 시켜가지고 그게 강우, 강설로 해서 강수량이 위치에너지를 가지고 내려오면서 강을 이루고 흐를 때 그걸 이용하면 이제 수력이 되는 거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조력은 원력이라고 부릅니다. 달의 힘이 위주가 된다는 거죠. 물론 태양의 인력도 좀 작용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리적 이론에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하여튼 조력은 달의 인력이 위주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구분하는 데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력은 역시 해수지만 이거는 기후로 유발된다. 주로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파도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데 이 바람도 결국은 어디서 오느냐면 태양이 지구를 조사를 할 적에 불균일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적도지방은 열량이 많이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력은 태양력 기인이고요. 수력과 파력 똑같이 기후로 유발되는 것, 조력은 원력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입니다. 조류는 역시 기후구동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결국은 태양으로 바닷물을 데울 적에 더워지는 지역하고 차가운 그 해수층의 간섭, 그 다음에 또 이 덥고 차갑고 해서 밀도차가 나서 운동도 되지만 물이 증발하고 나면 염분이 이제 많이 남게 되죠. 그래서 염분이 많은 물은 무거워지니까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해수의 운동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뽑아 쓰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조력 그러면 이제 타이드를 쓰는 것이고요. 타이달 파워 그럼 조력이고요. 파력을 쓰면 웨이브 파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이 두 개를 합쳐놓은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달 웨이브라고 부르는데 영어에서 타이달 웨이브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해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볼 때는 틀리게 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해일 같은 거는 해저 지진 등에 의해서 나오는 그 굉장히 파고가 높은 물의 그 움직임인데 이거는 원래 의미의 조력도 아니고 원래 의미의 파력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조력, 파력을 한꺼번에 갖다 쓰고 기인하는 원인은 전혀 다른 것이고 이론적으로 볼 땐 틀리는데 이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니까 나오면은 타이달 웨이브 나오면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해일이라고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조석에 조석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우선 몇 가지 요인이 더 붙을 거지만 가장 위주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달과 지구의 만유인력과 운동에서 나오는 원심력입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이제 공전을 하죠. 지구를 절대좌표로 봤을 때는 달이 공전을 하는 것인데
요 두 개를 합친 시스템을 봤을 때 요 두 개의 무게 중심은 여기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달하고 지구가 질량이 똑같다면 무게 중심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달이 더 작으니까 무게 중심이 지구 쪽으로 옮겨가다가 어디쯤 가냐면 지표면 바로 밑에쯤에 이 두 달과 지구를 합친 시스템의 무게 중심이 이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사실 이 그림은 좀 과장되게 가깝게 있는 것이고요. 달과 지구의 거리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상당히 멉니다. 지구의 반경이 12,000km이고 지구 중심과 달 중심과의 거리는 30만 km이기 때문에 사실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먼 쪽에 그려야 됩니다. 하여튼 여기가 무게중심이 있고 회전을 하니까 이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달은 이렇게 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구도 여기를 중심축으로 해서 이렇게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중심축의 반대 방향에 놓여서 도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인력, 달이 끌어주는 달이 만유인력에 의해서 끄는 힘은 달과 가까운 쪽에서 강하고 만유인력은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강하고 이 바깥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약합니다. 그 다음에 원심력을 보게 되면 원심력은 중심축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심력은 여기는 지구 표면에 아주 가깝기 때문에 원심력이 아주 조금이고 이쪽 방향으로는 원심력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 포스를 하면 이 달과 가까운 쪽에서는 인력과 원심력이 합쳐져서 나타나게 되고요. 이 달과 반대편에 있는 지구 표면에서는 원심력과 인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이 차이만큼 빼고 작용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길이가 거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 양쪽에 있는 해수면이 위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 상승한 해수면이 있는데 여기를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하는 거죠. 지구가 자전을 하다 보면 해수는 지구 표면에 붙어서 돌게 되는데 여기에 왔을 때는 위로 상승하고 한가운데 왔을 때는 밑으로 내려갔다가 여기 오면 다시 상승하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해수면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뭐 설명은 다 여기에 다 이제 말로 했고요. 그래서 플러드 타이드, 플러드는 이제 홍수를 말하죠. 플러드 타이드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만조. 그 다음에 ebb 타이드라고 부르면 간조를 말하는 거고요. 요 차이를 조수 간만의 차이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간조에서 만조로 가는 동안을 밀물대라고 부르고 만조에서 간조로 가는 동안을 썰물대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 간만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올 때가 있고 조금밖에 안 올 때가 있는데 이 간만의 차이가 클 때를 사리, 간만의 차이가 작을 때를 조금이라고 부르죠. 스프링 타이드, 닙 타이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리에서 조금까지 가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왜 그렇게 걸리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기로 하고요. 일단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자전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이렇게 해서 다시 만조가 오면 이제 한 하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중에 만조에서 간조, 만조에서 다시 이렇게 오면은 그러니까 만조가 2번, 간조가 2번 오고 나서 이렇게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시간을 쪼개니까 여기가 한 번 올라오는 한 주기는 24시간의 반 정도 되는데 그 하루 동안에 달도 위치가 변화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조석 주기는 12.4시간 그리고 하루에 약 2번 일어나면서 그래서 2번을 하면 24.8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0.8시간이 약 50분하고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조석의 주기는 12.4시간인데 하루에 50분씩 늦어지면서 반복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조석이 간조와 만조가 일어나는지는 달과 지구의 인력과 원심력에 의해서 설명이 됐고요. 사리와 조금이 왜 일어나는지는 이제 태양의 영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와 달의 중심을 연결한 축에서 태양이 직각 방향으로 있을 때와 지구와 달의 중심을 연결한 축에 태양이 일직선으로 있을 때, 태양은 굉장히 멀리 있으니까요. 여기서 태양의 인력이 이쪽으로 당기고 있는데 태양의 인력이 지구 달 연결선의 직각 방향이냐 같은 방향이냐 이제 하는 얘기죠. 이때 여기에 이제 까맣게 표시한 부분이 아까 달의 인력에 의해서 만조 간조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좀 과장해서 노란색으로 표현한 게 이 태양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인력이 축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 간조와 만조의 차이를 더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태양이 직각 방향으로 있는 경우에는 간조와 만조는 이쪽 방향인데 태양에 의해서 밀리는 힘은 그와 직각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 간만의 차이를 줄여주고, 이때는 간만의 차이가 극대화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위에 보시는 것이 닙타이드, 이때가 조금이고요. 밑에 보시는 것이 스프링타이드, 이게 사리때가 되고요. 결국 또 뭘 아실 수 있느냐면 여기서 태양은 거의 평행광으로 오니까 이쪽에 달에 이제 밝은 면, 어두운 면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달을 봤을 때 반달로 보일 때가 조금이고요. 이거는 상현달, 하현달 다 포함이죠. 달이 이쪽에 있어도 조금이 나타나니까요. 그 다음에 달이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을 때 이제 사리가 일어나는데요. 그때는 금음달이거나 아니면 보름달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반달에 있을 때 나타나고 보름 금음은 사리가 보여진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는 그 스케일에 맞지 않게 그렸는데 달의 인력의 영향은 원래 태양의 인력의 영향에 그러니까 태양이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이 아무리 질량이 크지만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달 인력 영향의 반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리와 조금의 조수간만 차이는 2배가 넘는다. 그러니까 이 사리 때의 이 폭하고 조금 때의 폭하고의 차이는 2배 이상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석 현상의 이 기본적인 2개의 달과 태양의 영향 이외에도 다른 영향이 많이 있는데요. 날씨의 영향도 있고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떤 지역에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그것도 해수면의 위치에 영향을 주고, 또 다른 거 하나는요, 달의 공전궤도가 타원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도는데 얘가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고 타원을 돈다는 거죠. 그래서 멀 때가 있고 가까울 때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까우면 인력의 영향이 커지고 멀 때는 인력의 영향이 작아진다. 이것도 그래서 사리와 조금의 그 주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구가 공전하는, 그러니까 지구가 공전하는 걸 보려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가 자기 축이 기울어 있으면서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게 되죠. 달이 또 있는데 달이 또 지구 주변을 돕니다.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이 평면하고 이 평면의 직각 방향하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평면, 이 공전 평면의 직각하고 이 축이 같은 방향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달의 공전 평면, 지구의 공전 평면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도 조수간만차가 10% 정도 영향을 받는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코리올리의 힘이 있습니다. 코리올리의 힘은 조력에서는 그냥 영향이 있다, 조금 영향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요. 나중에 풍력하실 적에 바람이 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로 안 가고 회전하면서 들어가는지 그 설명을 할 적에 콜리올리스 포스 얘기를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석의 원리는 이제 아셨는데 해양 한복판에서 간만의 차이는 0.5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그래도 간만의 차가 5m는 돼야 조력댐을 건설한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복판에서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해안가에 오면은 이게 간만의 차이가 더 커지느냐 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깊은 바다에서 0.5m 차이가 났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깊은 바다가 있고 여기 해수면이 있으면 여기 이제 얕은 바다가 되죠. 깊은 바다에서 해수면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달의 인력이 여기서 땡기고 있는 거고요. 지구가 돌면서 이동을 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지구가 이쪽으로 돌면 이쪽 물을 이제 땡겨 올려주고 이쪽 물은 땡겨 올려줬던 걸 이제 풀어주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때 요 양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양이 이제 수심이 얕은 쪽에 오게 되면 이 물의 양이 이쪽에 영향을 줘서 증폭이 돼서 일어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통상 해안에 오면은 수심 감소로 인한 집중 효과로 3m 정도까지 중폭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조력발전댐에서 사용하는 것은 훨씬 더 간만의 차이가 크죠. 그거는 흔히 말하는 퍼넬 이펙트라고 부르는 거죠. 퍼넬이 깔때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깔때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겨서 뭘 갖다 붓는 깔때기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깔때기 모양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이쪽으로 이제 그 만조가 쭉 밀려오게 되는 거죠. 이 바깥쪽에 해안가를 보시면 간만차가 3m인데 요 깔때기 여기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4, 5, 6, 7, 8, 9 이렇게 점점 간만의 차이가 증폭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깔때기 효과는 요 양쪽에서 공명 효과가 합쳐진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공명, 그러니까 레조넌스라고 부르는 효과를 이해하기 쉽게 그냥 설명하면 이제 목욕탕 욕조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차 있을 때 여기에다가 무슨 나무 판때기나 아니면 손바닥을 놓으시고 요거를 좌우로 이렇게 살살살살 흔들면은 이 물이 전체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요 한가운데서는 물이 이제 물이 이렇게 됐다가 하는 걸 반복할 텐데요. 그러면 물은 아래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가장 이 벽 근처에서는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중앙부에서는 조금밖에 왔다 갔다가 않죠. 그래서 이게 욕조 효과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공명의 원리를 제일 잘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그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춘향이가 이몽룡 꼬실 적에 이제 이렇게 그네에 이렇게 타죠. 그네에 타고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춘향이 다리 힘이 여기서 이렇게 자기를 높은 데까지 한 번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죠. 그러면 이 그네의 진동 주기에 맞춰서 힘을 줍니다. 이게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눌러주면 진폭이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이제 큰 운동을 유도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공명 효과죠. 그래서 아까 욕조에서도 물을 한번 툭 친다 그래서 얘가 금방 파고가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얘의 자기의 고유진동수에 맞춰서 조금씩 흔들어 주다 보면 점점 파고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춘향이가 여기서 계속 발만 굴리면 얘가 어디까지든지 높아질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운동이 커지다 보면 이제 공기와의 마찰,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끈, 뭐 이런 연결 부위 이런 것들이 이제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운동이 커지면, 그러니까 파고가 커져서 막 이제 점점 세게 치다 보면 여기서 이제 그 밀물이 쭉 밀려 들어갈 때 마찰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면 마찰 때문에 다시 간만의 차가 감소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대 지점이 존재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는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번에서 서번 보호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뭘 나타내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강바닥 있고 여기 이제 물 수면이 있을 적에 이제 파도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도가 이제 뭐 썰물, 밀물 같은 게 이렇게 높은 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깊으면은 압력이 더 세지는데 이 똑같은 파도를 보냈을 적에 그러면 자잘한 파도를 여러 개를 이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 앞쪽 파도, 여기보다는 앞쪽 파도가 있는 데서는 수심이 깊어지니까 이제 이 물이 높아지는 이 파의 전파 속도를 보면요, 깊은 데서 더 빨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다 이 뒤쪽에 있는 파도는, 이 파도가 이제 요 깊은 데 이렇게 중첩이 되면 여기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얘는 얕은 데를 계속 진행하고 얘는 조금 깊은 쪽을 가기 때문에 얘가 진행하는 속도보다 얘가 더 빨라지죠. 그럼 이 두 파가 합치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현상으로 여러 개의 파가 자꾸 합쳐지다 이렇게 연속으로 오다 보면 이 뒤에 있는 놈이 앞에 있는 놈보다 점점 빨라져 가지고 이 파가 이제 모아지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파가 이렇게 아주 급격한 수위 변화를 보이고 해일같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밀물이 잔잔하게 조금씩 밀려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큰 급격한 수위 변화를 보이면서 들어오면 이제 여기를 뚫어주는 효과가 확 뚫어주는 것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나타나는 것을 이 지역 사람들이 서번 보호라고 부른다 하는 얘기죠. 이거는 뭐 지금 우리 뭐 조력된 건설하는 데는 그렇게 직접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공식이 이제 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밀물 썰물이 있을 적에 여기가 이제 하이타이드입니다. 여기가 만조시, 여기가 이제 간조시. 그러면 물이 바깥쪽에 여기가 이제 댐이 있고요. 여기가 외해, 여기가 이제 베이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물을 가둬두는 연못, 조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해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내해에 물이 저장이 되는 거죠.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하면 뭐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일 낮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물은 바닷물이 제일 밑으로 내려갔을 때가 기준이 되는 거죠. 얘가 얼만큼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전체의 무게에다가 얘의 무게중심의 상대적인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체는 얼만큼 무게가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mgH가 되는데 무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무게는 결국 이런 그 물덩어리니까요. 이 물덩어리의 부피는 면적 곱하기 높이 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의 부피가 나오죠. 그래서 AR, 여기서 R은 간만차가 되겠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이 물덩어리의 높이, 이 조지의 면적이 곱해지면 전체 부피가 나오고요. 그다음 밀도를 곱하면 전체 질량이 나옵니다. mg,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간만차의 반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2분의 r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한 위치 에너지를 여기서 운동 에너지로 변화시키면서 전력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를 출력 계산으로 하면 출력은 시간당의 개념이기 때문에 주기로 나눠주면 되죠. 한 주기에 이만큼씩 빼먹으니까. 그래서 이 전체 공식에다가 t를 나눠주면 이렇게 식이 표현되게 되겠습니다. 이 식에서 느끼는 건 일단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여기 제곱이 붙어 있는 조수간만의 차이이다. 조수간만의 차이는 알려지기를 5m 이상은 돼야 조력됨이 경제성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중력가속도나 아니면 조석 현상의 주기를 조절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물의 밀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고가 높은 지역에 가서 조지의, 그러니까 베이신의 면적을 넓혀야 거기서 나오는 출력이 늘어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사항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력댐을 건설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얼마나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냐는 이제 잠재량 평가를 해야 될 거고요. 그 잠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디를 막을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막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이제 발전 방식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기술적 요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발전 방식은요, 이론에 충실하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서적이라든지 인터넷 제공되는 정보들을 보면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다 같은 분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거는요, 앱 제너레이션이냐, 그러니까 썰물대 발전을 하느냐, 플러드 제너레이션이냐, 밀물대 발전을 하느냐, 아니면 밀물 썰물대 다 발전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종류를 나눠놨고요. 여기에 곱하기가 되죠. 여기에 베이신이 한 개냐 두 개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6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죠. 베이신이 한 개짜리의 밀물 썰물 양방향, 베이신이 2개 이상인 경우에 밀물 썰물 양방향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중에서 국내에서 분류되고 있는 것은 4가지로 분류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일단 베이신의 종류가 조지가 하나 있으면 단조지, 여러 개 있으면 복조지 이렇게 나누고요. 복조지를 구분할 적에는 2개가 연결돼서 하느냐 분리돼서 운영되느냐 이렇게를 나눠놨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단조지를 분류할 적에는 단류식이냐 복류식이냐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조지는 분류 방식이 2개가 단조지를 분류하는 방식하고 다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좀 혼돈이 옵니다. 단류식에는 결국은 밀물 썰물 중에 하나만 이용한다는 거니까, 터빈이 한쪽 방향으로만 작동한다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밀물식, 창조식, 썰물식, 낙조식이 2가지가 여기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것가 되고요. 이 복류식은 이제 양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지가 하나 있는 단조지의 분류는 썰물, 밀물이 합쳐서 단조지, 단류식, 양방향이 들어가서 단조식, 복류식 이렇게 되고요. 복조지의 분류 방식은 단류냐 복류에 상관없이 어떻게 둘이 연동되느냐, 독립적으로 운영되느냐 이렇게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 원리를 아시면 다 이해할 수 있으실 거고요. 조력 발전은 수력 발전에서 전학차 기술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기술은 다 성숙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것이 앱 제너레이션이니까 이게 낙조식이고요. 이게 이제 창조식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낙조식, 이쪽이 양방향,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여기서는 복류식 이렇게도 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는 거는요, 요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외해의 수면 변화입니다. 해수면이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다 똑같죠. 빨갛게 나온 부분이 빨갛게 나온 게 베이신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조지의 수위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원래 댐이 있지 않았을 적에는 여기가 평균값이죠. 이 평균값을 놓고 만조와 간조가 반복이 되는데, 만조 때는 물을 따라서 채웠다가 그 다음에 좀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냐면 이제 바깥쪽에 수면이 내려가서 낙차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평균 수면 정도 내려가면 방출을 시작합니다. 터빈을 통해서 방출이 시작되면 베이신의 수면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바깥쪽에 외해의 수면은 간조에 이르고 다시 만조 쪽으로 올라옵니다. 이때 낙차가 어느 정도 있을 때까지는 계속 발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낙차를 보시면 여기 낙차가 작았다가 낙차가 피크가 왔다가, 여기는 제일 밑에지만 여기에도 줄고 있기 때문에 피크는 여기서 나오고 다시 조금씩 줄어들어서 다시 0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량을 보면 여기가 피크를 보이고 0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낙차가 없이 다시 채우는 동안, 그 다음에 채워지고 낙차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은 발전량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도 이게 살이냐 조금이냐에 따라서 이 발전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한 만조에서 만조까지 12시간 12.4시간 이 동안에 발전하는 시간은 사리 때 6시간, 조금 때 3시간 정도로 이거 보면 터빈의 가동률이 반이 채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요, 수위의 변화입니다. 이게 나중에 환경 영향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요. 조력댐을 만들기 전에는 바닷물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수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죠. 에브 제너레이션 낙조식 댐이 쌓아지고 나서는 그 수몰지역, 그러니까 댐의 상류 쪽에 있는 저류 지역의 수면은요, 제일 높을 때가 만조랑 비슷하고요, 제일 낮아봐야 평균 수위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원래는 이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댐을 쌓음으로 해서 평균 수면 조금 낮은 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하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댐으로 막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여기가 아무래도 강이 흐르니까 제일 낮은 지역일 거고요. 여기가 높은 지역일 겁니다. 그러니까 단면을 쳐서 보면, 단면에서 보면 이렇게 낮은 지역, 높은 지역이 생길 텐데, 원래 평균 수면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물에 잠기는 지역, 여기까지, 만조에는 여기까지 잠기고 간조에는 거의 한가운데만 남고 바닥이 드러났다가 이렇게 젖었다가 말랐다가 젖었다가 말랐다가, 요 가운데 요 부분은 항상 젖어 있는 구역이고요. 이쪽은 대기에 노출됐다가 젖었다가 하는 지역이 될 겁니다. 그런데 댐을 이제 싸가지고 우리가 낙조식을 이제 놓습니다. 그러면 낙조식을 놓으면 수면이 가장 높은 데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중간 부위 정도까지 조금 내려왔다가 여기서 더는 간조 때까지만큼 내려오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댐을 쌈으로 해서 이 댐 상류의 수면 변동이 이만큼이었다가 요 위쪽 반절만큼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이 물에 젖었다가 말랐다가 하는데, 이 낙조식 댐을 쌈으로 해서 요거의 수면의 반에 해당하는 지역만 젖었다 말랐다 하고 이 나머지 반은 항상 젖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평균 수면은 이 에브 제너레이션 하는 댐을 싸면, 댐이 쌓기 전에 평균 수면은 여기였다면 댐을 사면 만조와 평균 수위의 중간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높아지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창조식 댐을 설치하게 되면은 바닷물이 간조 제일 밑에 내려가 있을 때 수면을 맞춰 놓고 외해가 올라오기를 기다리죠. 그랬다가 이제 외해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이만큼의 낙차가 생기죠. 이 낙차가 생기면 이제 터빈을 통해서 물을 통과시키면서 외해에서 조지로 물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때 조지의 수면은 올라가고 이만큼의 낙차에 의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거의 같아지면 조지의 수면이 간만의 평균 수면하고 거의 비슷해지면 이제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바깥에서 수면이 내려가는데 따라서 물을 빼주게 되죠. 물을 빼줘야 나중에 다시 채우면서 발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 대기합니다. 바깥에 수면이 올라갈 때까지 대기했다가 이 정도 올라가면 다시 여기에서 발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밑에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발전하는 시간, 여기가 발전이 없는 주기가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면적은 거의 비슷하고 주기도 거의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면 낙조식은 평균 수면보다 만조 수면하고 중간까지 이렇게 수면이 상승하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댐이 없다면 이만큼을 왔다 갔다 하는데, 반대로 창조식이 되면 외해의 수면 변동폭이 이만큼인데 이제 평균 수위보다도 밑에 쪽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수위가 여기에서 댐이 건설되면 이만큼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평균 수위가 낮아지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물이 젖었다가 말랐다가 하는 지역이 굉장히 중앙으로 몰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뻘의 크기가 중앙으로 몰려들면서 전체 뻘이 좀 작아지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양방향식이 되면은요, 이 두 경우에 비해서 창조 때 한 번, 그다음에 낙조 때 한 번 해서 이 전력이 발생하는 시간은 2배로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낙차폭이 작기 때문에 전력량이 발생량은 반으로 줄어서 결국 전체 면적은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는 그래도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각 방식별로 다시 얘기를 드리고요. 이 그림에서 유심하게 보실 것은 간조만조의 평균 수위에 대해서 에브제너레이션 낙조식은 수위가 올라가고 창조식은 수위가 내려가고 양방향식은 평균 수위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이거는 여기도 댐 상류의 수위 변화는 간조와 만조 수위 변화의 반, 얘도 반, 얘도 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론을 조금 더 진행을 해보죠. 더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터빈 종류를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력 발전할 적에 프란시스부터 시작해서 프로펠러형, 펠턴형 이렇게 갔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형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게 아니고 발전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브형, 벌브는 이제 라이트 버브 그러면은 이게 전구죠. 그 다음에 여기 좀 스펠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스트라플로 겁니다. 스트라플로형 또는 림형이라고 부르는, 그 다음에 튜블라, 관형이라고 부르죠. 그림을 보시면 벌브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수로가 전구 모양으로 이제 부풀게 이제 수로에 설치돼 가지고 전구 모양으로 이제 설치가 됩니다. 여기에 터빈이 있고요. 여기에 발전기가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형이죠. 전구 형상의 공간에 터빈을 설치하고 발전기까지 설치합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와서 흐를 때 얘를 피해서 여기 발전기 부분을 피해서 이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유동에 방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이제 유동하고 간섭하는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라플로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유동이 들어오다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이 뒤에 터빈을 구동을 하지만 앞에 발전기가 유동을 막아서 있다. 그래서 유동 간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원주 방향으로 빼버린 거죠. 그리고 터빈이 여기에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 간섭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작 부분이 원주 방향으로 쭉 설치되는 바람에 누설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누설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기가 유동로 안에 있어서도 안 되겠고 이 주변에 있어서도 안 되겠고, 그래서 축을 길게 해서 발전기를 이쪽으로 뺍니다. 그게 튜블라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에는 여기가 공간이 주변에 있었고 원주 방향에 있었고 여기는 유로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적었는데 여기는 바깥으로 뺐기 때문에 공간이 이제 여기를 다 이용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기어박스를 놓고 회전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의 회전비와 터빈의 회전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고속 회전하는 터빈에서부터 발전을 하는 걸 할 수 있지만 이게 축이 길어지고 막 회전을 하면은 진동 문제가 생깁니다. 축이 이쪽으로 이제 떨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벌브 터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라플로 터빈을 만들었고, 스트라플로 터빈이 누설 문제가 생겨서 그거 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 걸 만들었는데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거죠. 결국은 벌브 터빈이 가장 널리 쓰이는 터빈의 형상이 되고요. 그래봐야 실제로 조력 발전 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벌브 터빈은 프랑스 랑스 조력 발전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캐나다의 애나폴리스 했을 때 생각나시죠?
림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하고는 이제 떨어져서 하는 얘기인데요. 수력 발전과 조력 발전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요. 조력은 수력 발전에 비해서 유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유량이 많고 단시간에 빼야 됩니다. 그래서 유량을 많이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 댐에서 터빈을 여러 개를 설치하는 거죠. 터빈의 개수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에 빠지기 때문에 주기 12시간에서 3 내지 6시간에 불과하다. 6시간 되면 로드 팩터가 50%가 되는 거고요. 3이 되면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40메가와트짜리 200개를 넘게 설치한 댐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빈의 형상은 끝났고요. 두 가지 정도의 개념이 더 들어오는데 이제 플러드 펌핑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기존 전력망, 그러니까 이 조력댐에서 나오는 잉여 전력이 아니고 기존 전력망을 보면은 항상 부하가 시간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고 했죠. 기저부하만 담당하는 놈은 항상 켜 있으니까 효율이 좋은 놈을 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결국은 발전 용량이 많은데 이 첨두부하는 껐다 켰다 하지만 여기는 켜고 여기는 끄고 켜고 끄고 하지만 중간에 껐다 켰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잉여 전력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수요가 낮은 부근에 오면 이렇게 잉여 전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잉여 전력으로 여기 이제 외해가 있고 댐이 있고 여기가 이제 바다고요. 외해 여기가 이제 조지 베이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앱 제너레이션 같은 걸 보면 여기가 올라오면 여기도 같이 따라서 이제 올라오고 썰물대 낙차가 생기면 이제 빼주게 돼 있죠. 그랬는데 여기에 많이 있을 때 전력이 남는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거꾸로 돌려서 더 펌핑을 해가지고 여기서 좀 펌핑했다고 바깥쪽 바다의 수면이 확 낮아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굉장히 넓은 데니까 펌핑을 하면 여기에 물이 조금 더 많아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에 더 떨어졌을 때 더 많은 양의 물을 통과시켜서 출력을 더 많이 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꼭 양수저장처럼 전압차 양수저장처럼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력 저장의 한 방법으로 플러드 펌핑이 조력 발전과 같이 병행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복조지, 그러니까 베이신을 2개 이상 놓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세번의 기획하고 있는 이제 아이디어죠. 여기에 하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댐을 하나를 이제 막을 건데 여기에 분할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2개의 저류지를 이제 분할을 하는 거죠. 이 그림은 여기에 큰 저류지가 있고 여기에 또 하나의 조지를 형성해서 여기에 여기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2개의 조지가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운영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1조지의 터빈에서 생산되는 잉여 전력을 2조지에 양수 저장을 하거나, 그러니까 아까 플러드 펌핑의 개념은 전력망에서 남는 잉여 전력을 가지고 양수 저장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쪽 터빈에서 남는 그러니까 이 낙조식, 그러니까 웨브 제너레이션이 됐건 플러드 제너레이션이 됐건 이거는 그 간 조속 주기를 따라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50분씩 하루에 밀려가면서 쭉 반복이 되기 때문에 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부하가 첨두부하, 기저부하로 변하는 패턴하고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반대로 작동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조력댐에서는 출력이 막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력망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낮다. 그러면 이 막대한 전력을 갖다가 둘 데가 없는 거죠. 그 전력을 가지고 제2조지에 물을 채워넣다가 나중에 부하가 많이 발생할 적에 사용해서 양수저장 형식으로 이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도 여러 가지 추천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력발전의 기술 문제를 좀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조력발전하면 기본 설비는 일단 터빈이 있어야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문은 터빈 쪽으로 통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낙조식이면 밀물 때 물이 통과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제방이 있을 거고요. 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박이 출입을 해야 되니까 선박용 관문이 있는 것입니다. 랑스 발전소를 보면은 여기에 여러 개의 터빈이 있는 제방이 있고요. 여기에 또 뚝이 있고요. 이쪽에 수문이 설치된 뚝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배가 들어가기 위해서 관문이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수면 높이가 다르니까 이쪽 관문을 열면 이쪽하고 이쪽 수면이 같아지고 배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걸 닫고 이쪽 관문을 열면 이쪽 수면의 위치가 맞아지고 배가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사진이 있어서인데 이 발전소를 건설할 적에 이쪽에 터빈이나 이런 설비들이 복잡한 설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커퍼댐이라고 부릅니다. 임시댐을 설치하는데 여기에 댐을 이렇게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강에서 나오는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강에서 나오는 물들은 이쪽으로 흘러가게 해놓고 이쪽은 물을 다 퍼냅니다. 그래서 건조하게 만든 다음에 이런 설비들을 다 갖춰 놓고 그 다음에 이 댐을 없애고 커퍼댐은 다 없애고 나머지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공사하는 중간의 모습입니다. 네, 1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